네. 한 글자 차이네요. 예, 네. 배는 다르겠지만 뭐 사상적으로는 형제지간이 아닐 정도로 촛불 민심을 아주 모독한 행위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지난번 경선에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경선에서 붙었던 대구 경북의 상주 군이 의성 청송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인데 기무사령관 군인 출신. 예, 군인 네.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치 현재에서의 촛불 시위를 이념 세력, 좌파 세력으로 규정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본인들을 우파 세력으로 해서 이것을 좌우 진영 간 이념 간 대결로 만들어서 전체 국민들을 이 부분에서 좀 소외시키는 그런 대결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이 이번 주 대통령의 담화와 더불어서 김종태 의원의 저런 발언 때문에 토요일 촛불 민심은 더욱더 크고 사나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무사령관이라고 그러면은요, 옛날 보안사령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전두환 장군이 했던 그 보안사령관 막강한 자리입니다. 군의 모든 정보를 쥐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북에 편향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군인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거고요. 지금은 민간인으로 나와서 그 민심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심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균형 있게 판단을 해야죠. 옛날 군인적 사고 방식으로 해서는 전혀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렇게 동떨어진 엉뚱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다음 선거에도 쉽지 않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기무사에 오래 계셨고, 자 보세요, 김진태 의원도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역시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우병 사태 봐보면은 이랬었다. 근데 이번에 8시에 동시에 불 꺼지는 거 봐보니까 이것은 어떤 조직이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100만 명 어떻게 동시에 불을 겁니까? 그게 난 걱정스럽다. 종북 좌파에 뭐 하고 이걸로 하고 뭐 이상하게 했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자, 저 불을 끈 8시부터 1분간의 소등 행사를 어떤 개인이 우리 합시다. 그러면 저 100만 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의 조직화된 세력이 들어가서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옛날 광우병 촛불 집회 때를 비견해서 얘기한 것이지 네. 저기에 참여한 사람들 종북 세력이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김종태 의원이 걱정스럽고요. 네. 우리가 지금 외신에서 이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태 의원이 이게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뒤에 어떤 조직적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왜곡돼서 어떤 특정 세력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전혀 사실과 다르고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화문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겁니다. 강화문에 나가보면 국민들이 왜 저렇게 소등 행사를 하면서 저렇게 침묵 시위도 하고 촛불 시위를 하는지 그 현장에 나가면서 국민들의 절절한 민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북 집회를 봤다면 그거 왜 모르겠어요. 우리 봤지만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전부 다 해서 사회자가 5, 4 이래서 카운트다운을 하고서 소등 이렇게 네. 됐거든요. 그거 봤으면 그게 무슨 종북 세력이 거기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주최 측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봤으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다행히 종북 세력에서 조직적 음모로 좀 후퇴하신 건 다행인데 사실 촛불 시위에 배후가 있죠. 마쿠 실세 딱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과 국민들의 요구에 귀닫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뛰쳐나온 거니까요. 제가 볼 때 김종태 의원 얘기는 결국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금 대부분 확정 판결을 부인이. 예, 네. 부인이 확정 판결 받기 전이어서 아마 부인이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네.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먼저 정치적 탄핵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국조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호 전 민정수석의 피의 사실을 보고했다는 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아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네. 검찰이 특검 시작을 얼마 앞두고 왜 이제 와서 피의 사실을 저렇게 공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병호 수석이 최순실 국가문란 행위를 방기했다 이런 네. 얘기를 지금 국정조사 재개된 국정조사에서 하나 둘씩 술술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그러니까 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저 6명 사표 받아라 했다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지금까지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검찰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과 완전히 정면대치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로 넘어가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의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김기춘 실장의 집에서 최순실 씨의 이름이 써있는 종이가 나왔다. 이 쓰레기 봉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앞에 있으시다가 네. 이제 누가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저렇게 최순실, 물음표 이런 최순실과 관련된 메모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메모는 찢어진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붙여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왜 저런 메모를 작성하면서까지 전략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이것을 고민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찢었느냐. 네. 네. 결국은 이 사건 최순실과 관련된 것은 아니냐라는 그 합리적인 의혹을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김기춘 실장이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종이에 하나하나 관련된 의혹을 적어가면서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방어 논리를. 방어를 할 것인지 나한테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네. 이거를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고민은 지금 나오고 있죠. 피의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순실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방기란 거 아닙니까? 예. 네. 인식한 것이 증거가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고의일까 실수일까? 왜냐면 기자들이 다 바깥에 뻗치기를 하고 있는 걸 알면서 저 쓰레기 더미에 찢어진 종이를 담아서 버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기자할 때 쓰레기통 좀 뒤져봤는데 네. 그 문제는 이렇게 저분들은 대개 집에 문서 파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서 파쇄기라는 거는 정확하게 된 이 문건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서 파쇄기에 넣었는데 쓰다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대개 찢어서 그냥 버립니다. 예.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자들도 가끔 아, 특종도 하고 실수다. 그러거든요. 실수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청소부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예. 청소를 하시다가 좁게 네. 있으니까 아니, 찢어서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찢어서 버렸으니까 그걸 청소하시는 분이 버리게 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본인이 완벽한 문서는 세절기에 넣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쓰다가 어떻게 잘못된 거는 이렇게 찢어서 버린 그런 케이스일 것이다 봅니다. 약간 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예견은 하셨나 봐요. 그렇죠. 특히 네. 제가 볼 때는 그 청소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 운전기사 이런 분한테 그 안 보내 멀리 내다 버려 그랬는데 네. 아마 그 사람들도 세상 돌아간 거 아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시키는가 싶 그래서 네. 앞에 집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기자들이 발견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최순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아. 그 얘기는 결국 나도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네.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전 실장은 여전히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났다라고 이제 대통령까지도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참 더러운 비서실장입니다. 자기가 모신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파렴치한 비서실장에게 오늘 아침에 저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더러운 비서실장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더더구나 대통령을 그 끝까지 보호하고 장세동 그 부장처럼 그 되지는 못할 망정 아예 본인의 무죄를 본인의 혐의를 벗겨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떠넘기느냐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비서실장으로서 모시는 태도가 아니다. 네. 그걸 더러운 비서실장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 그 박지원 대표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라.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이게 과거에 중앙정보부예요. 조사국장 그 했으면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간첩 조작 사건에 그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입니다. 네. 모든 걸 그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정말로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를 일부러 네. 한 번도 안 만났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네. 업무는 다 관여하면서도 최순실 씨는 한 번도 안 만날 가능성도 일부는 제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생을 업무를 그렇게 해오신 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이 국조위의 피의자로 보고가 된 우병우 전 수석 역시 지금 오르세 입장인 거죠. 억울하다. 네. 지금 한간에 나오는 보도 중에는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알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 보도가 되고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 말이 사실일지는 오늘 검찰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직무를 방기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기했다는 건 뭐냐면 최순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자신이 아하. 민정수석의 업무라고 한다면 그런 비리를 색출해서 처단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어느 정도 사실은 우리가 검찰이 욕을 먹었던 게 뭐냐면 다 수사하는데 검찰 출신들만 딱 쏙 빼놔서 피의자로 수사를 안 해서 조직을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피의자로 오늘 특정했다는 거는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얘기죠. 네. 증거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저렇게 직무를 방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지금 의혹은 뭐냐면 방기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은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올라갔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뭐 고발이 된다든가 이렇게 제동이 걸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거 보면 방기 정도가 아니라 은폐한 것 아니냐. 아하, 예. 지금 여기까지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기와 은폐 사이에는 또 상당한 그 격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밝혀내야 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인데요. 이번에도 또 과잉 의전이 논란이 됐어요. 네, 네. 아마 세종시에 가기 위해서 KTX 타고 내려서 KTX역에서 세종시까지 의전 차량을 준비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통상적으로 저렇게 그 총리 이하 장관들이 여럿이 갈 때는 이렇게 미니버스 이런 걸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 왜 저렇게 승용차를 여러 대를 대서 저 자리가 또 대중교통인 버스가 승차하는 자리인데 네. 그 버스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 버스도 길 건너 다른 곳에 배치하게 하고 총리 차량을 오랜 동안 한 20-30분 동안 대기해서 기다리는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현재 국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황교안 총리가 했는지 아니면 그를 모시는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무지무지한 국민들이 원성한 갑질의 전형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탄핵이 되면 황교안 총리가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런 사소한 법질처를 지키지 않는 국무총리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은 이 논란이 3월에도 있었어요. 서울역인가요? KTX 플랫폼에 정말 그 불법 주차를 정말 기차역에 경악할 그거네요. 만큼 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 잠시 세워둔 게 아니라 무려 25분 동안 아. 시내버스를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촬영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처신에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서로 그 운전기사가 저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3월 달에 이미 저런 보도가 나왔으면 절대 불법 주차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지난해 네. 또 노인복지에 관해서 과잉 의전이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어르신들 저렇게 계단으로 내려오게 하고 본인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총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걸 알 수 있는 거는 총리실에 경찰관 파견 근무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찰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총리가 저런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신경을 쓰면 그 경찰의 과잉 은전 문제도 좀 네.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저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김정은인데요. 김정은이 아버지의 출생지인 삼지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 상황에서 어떤 군사 도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의 뭐 군사도발 가능성이 항상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삼지연을 찾았던 게 2013년에도 네. 삼지연을 찾고 나서 장성택을 숙청했거든요. 그랬죠. 아, 네. 처형했죠, 처형. 네. 그렇죠. 처형했죠. 그런 거 보면 이번에도 또 삼지연을 방문해서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건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이 요즘에 하여튼 뭐 우리 국내의 최순실 씨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네. 유난히 조용하다. 근데 조용하다가 보면 갑자기 또 예. 고발을 하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백두산이 굉장히 추운가 봅니다. 요즘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뭐 옷을 껴입어서 그런지 유난히 저렇게 배가 나와 보이고 좀 그런데 아까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또 90도로 숙여지는 걸 보면 저것도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숙여져요, 김정은은. 네, 아마 건강 이상설이 있는 거를 뒤엎기에서는 자세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시점에 네. 김정일 동상의 90도로 인사하고 그리고 삼지연애를 찾아가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 대통령이 실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군 당국과 정부 당국에서는 한치의 소홀함 없이 북한 네.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대비를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든 탄핵이든 그건 그거대로 진행되고 국정은 제대로 올바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